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학교종이 땡땡땡. 네, 두 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올해가 무슨 년인지 아세요? 닭개해라고 들었는데. 닭의 해 맞습니다. 2017년은 정유년이죠. 어, 예, 뭐 붉은 닭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 닭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나이가 짐작이 되는데.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했다. 저 괜히 얘기했네요. 닭띠면 초등학교 5학년은 아닐 테고. 네. 잠깐만요.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올해 혹시 새해를 맞으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것들 있나요? 저는 늘 멀리까지는 생각이 안 나고 이제 2월 되면 눈이 굉장히 오잖아요. 개학하면 운동장에 가득 오는데 아이들하고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악어 한 마리를 한 10m 되는 악어를. 야, 그 완전히 TV에 날 것 같은데. 네.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이랑쌤은 3월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한 해 동안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너무 교사다운 소망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개인적인 소망을 개인적인 소망은 몸이나 좀 튼튼해지면 좋겠다. 에이,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아, 왜 자꾸 모르세요? 어쨌든 올해는 닭의 해니까 전일영 선생님의 해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소망 얘기 안 했는데요. 제 소망은 이야기 안 했군요. 저는 이제 새 집에 이사 간 만큼, 그리고 올해 3월이면 박성진 2세가 주니어 예, 이세. 태어날 예정입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걔가 또 닭띠네요. 이랑 이모랑 또 이렇게 같은 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서 아주 그 닭처럼, 활기찬 닭처럼 새벽을 날리는 그런, 이래 뭐라고 해야 되죠? 활동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눅들지 않고.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 분 또 팔불출 한 분 예약됐어요. 좋은 예약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항상 후기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도 아주 인상적인 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엔 굉장히 많은 요청들이 있어요. 여백 이야기라고 하는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학교종이 땡땡땡을 듣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교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방송을 듣기 전까지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을 몰랐습니다. 방송을 듣고 검색을 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권정생 선생님과 많이 닮아 보였기 때문이죠. 초대 손님이셨던 조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덕분에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과 권정생 선생님 두 분 하늘나라에서 만나 친구가 되셨겠지요? 탁 선생님 말씀처럼 지구 한 구석에 그런 분이 살고 계셨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다. 조 선생님이 들려주는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과의 추억들, 두 분의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문학기행을 지금도 계속 이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 딸과 함께 문학기행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저희 3교시 방송을 엄청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꼼꼼하게 들으셨나 봐요. 그 문학기행 있으면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듣기로는 아직 지금 이제 그 문학기행은 그때로 이제 2회까지인가 3회까지 하고 안 한다고 제가, 세상에 나 7회까지 했다고요? 7회까지 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7회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잠시 중단하고 있는데,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면 양철북 또 조재현 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은근슬쩍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봤는데 네.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문학기행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벌써 스케줄이 쫙쫙쫙쫙 그러니까 왜 있으시던데요. 고베에 가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 있는 예전에 계셨던 고베라든지 오키나와 같은 데 가서 방송 녹음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일본에 꼭 갈 필요가 없고, 네. 예, 뭐 강원도 동해안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안내하시겠죠. 그렇군요. 와서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꼭 이렇게 후기에 올라온 건의사항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하니까 꼭 대표님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여백 만들기, 네, 요 선생님께서는요, 주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잊지 않으셨죠? scoobellDDD@naver.com입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마당입니다. 첫 번째 마당은 교실 이야기인데요. 마당 이름을 이번 시간부터 좀 고쳐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저희가 탁sem내 반 이야기를 좀 들을 예정이어서 탁sem내 반 이야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탁sem내 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서 네. 계속 듣고 싶다는 요청도 사실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교실 이야기를 풀어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는 선생님들에게도 탁쌤의 글이 귀감이 되어서 글을 쓰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당분간은 저희가 탁쌤 반 이야기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탁쌤 오늘 이야기 준비해 주셨죠? 뭐 제가 등을 때밀면 뭐 때미는 대로 가는 성격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읽을게요. 제목, 눈 동그랗게 뜨고 혀 내밀고 말아서 꼬아.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어렸을 때 아버지 담배 심부름 갔을 때 가게 주인 부르기가 부끄러워서 주인이 내다볼 때까지 바람 휭휭 바깥에서 마냥 기다린 적도 있다. 나이가 든 요즘도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입이 안 떨어져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어문쩍 지나칠 때가 많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반에 예은이도 부끄러움을 탄다. 학기 초에는 더러 말을 하더니 얼마 전에 앞니 2개가 빠진 뒤로는 거의 입을 다물었다. 말을 시키면 꾹 담은 입 위로 다시 손바닥을 2개나 더 붙여 아예 입을 가린다. 예은이가 어제 서울대 공원에 가서 동물을 보고 왔다 한다. 예은이가 본 동물보다는 예은이가 손바닥을 떼고 입을 열 것인가? 하는 게 더 궁금했다. 우리 반에서 낙타 본 사람 내가 자신 있게 손을 번쩍 들고 난 봤는데 하면서 너넨 못 봤을 거라는 말투로 물었다. 몇 아이가 손을 들었다. 진짜 낙타 봤어? 그럼 낙타 등에 뿔이 몇 갠데? 뿔이 아니라 혹이라고. 선생이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고 아이들이 따진다. 그럼 입 봤어? 낙타가 먹을 때 입을 어떻게 하게? 아이들이 기웃거리고 있을 때 어제 동물원에 갔던 예은이는 눈이 반짝 빛났다. 자그마한 입으로 나 낙타입 봤는데. 했다. 그래서 우리 반은 낙타 흉내내기 대회를 벌였다. 어제 동물원 가서 낙타를 본 예은이를 심사위원으로 모셨다. 심사위원을 정중하게 가운데 걸상에 앉히고 우리는 교실 바닥에 내려앉았다. 먼저 세상에서 낙타 흉내를 잘 낼 자신이 있는 내가 나섰다. 바닥에 엎드려 풀을 한 입 뜯어 씹으며 와, 똑같지? 내가 1등이지? 땡. 예은 심사위원이 단 한마디로 심사평을 했다. 윤정이가 나섰다. 소연이가 나섰다. 은지가 나섰다. 심사 결과 혀를 쭉 뻗었다가 입술을 비틀어서 우물우물한 은지가 1등을 먹었다. 예은 심사위원이 그 다음 본 동물은 하이에나다. 하이에나도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윤정이도 아기 하이에나 흉내를 잘 낸 것 같은데 심사위원은 이번에도 은지가 1등이라고 말했다. 아니 뭐 하기만 하면 은지. 너무 불공평해. 무조건 은지만 잘했다 하고. 그럼 아예 나를 흉내내는 걸로 시합을 해도 은지가 1등이겠네? 내가 펄펄 뛰자 예은 심사위원이 한번 해봐요.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 대신 탁쌤 흉내내기 대회를 했다. 재현이가 앞으로 나서서 푹 숙였다가 고개 들고 천장을 보면서 숨을 훅 내쉬었다. 준영이는 팔짱을 척 끼더니 창밖을 보았다. 지연이는 먼 곳을 보며 천천히 손가락 한 개를 머리에 갖다 댔다.
은지는 손가락 2개를 턱에 대고 씩 웃음 지었다. 나는 평소에 하던 것과 똑같이 멋있게 짠 했다. 결과는 이번에도 1등은 은지였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안 해. 수학책 펴. 펄쩍펄쩍 뛰며 눈을 까디짓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중에 원숭이 흉내내기로 이어졌는데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친 내가 1등이었다. 말도 안 돼서 참 다행이었다. 현재까지 점수는 3대 1이다. 은지가 3, 내가 1. 그 다음 예은이가 본 곳은 하마였다. 하마는 우리 반에서 입이 가장 큰 내가 유리했다. 내 차례가 되어서 바닥에 4발을 척 딛고 입을 딱 벌리고 하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등에 뭔가 엄청 무거운 게 털썩 떨어졌다. 창식이다. 배에 들은 게 많은 창식이가 갑자기 올라타니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얌마, 난 말이 아니야. 하마잖아. 얼른 내려. 몸을 후두둑 터는 순간 창식이가 내 등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걸상에 쿠당탕 머리를 박고 자기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졌다. 창식이는 엉엉 울고 보건실에 데려가 약 바르고 하여튼 예은이가 동물원에서 하마를 보는 바람에 멀쩡한 창식이만 다쳤다. 그래서 우리 반은 하마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알게 되었고 창식이가 다치는 바람에 나는 하마 흉내 내기에서 아예 탈락을 해버렸다. 1등은 또 은지다. 구렁이 흉내도 호랑이 흉내도 모조리 은지가 휩쓸었다. 내일은 고라니 대회를 하기로 했다. 예은 심사위원이 동물원에서 고라니를 봤기 때문이다. 고라니는 밤에 우리 밭에 와서 파티랑 고구마 순 다 뜯어먹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가서 밤새 연습을 해서 내일은 은지를 이기고 말 테다. 다음 날 역시 내가 은지를 못 이기고 말았다. 원인을 따져보았다. 왜 은지만 이길까? 나도 잘한 것 같은데. 나는 낙타가 풀을 뜯고 입을 우물우물 하는 걸 흉내냈거든. 은지는 뭘 흉내냈어? 낙타가 걸어가다가 물 마시는 모습, 눈을 둥그렇게 뜨고 혀를 내밀고 말아서 꼬아요. 그리고 물 마실 때 뒷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펴요. 사막에 물이 어딨냐고 창식이가 소리치자 은지가 대답했다. 오아시스 만나면 물 마시잖아. 한 번에 쫙 마시고 오랫동안 저장해. 그냥 풀 뜯는 걸 생각하고 대충 흉내낸 나보다는 또렷하게 한 장면을 잡아 눈에 담고 있는 은지가 잘한 건 분명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탁쌤 흉내내기도 마찬가지. 탁쌤은 심각하다가 누가 칭찬을 하면 두리번거리면서 은근슬쩍 눈이 웃으면서 눈꼬리가 옆으로 붙어. 그러고는 손을 벌려서 천천히 턱에 대고 잘난 척해. 입술이 얇게 펴지고. 이런 식이니 어떻게 은지를 이길 수 있었겠나. 은지도 놀랍지만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예은 심사위원의 눈도 놀랍다.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오늘 국어 시간 소개하는 글쓰기 시간에는 한 사람의 행동을 몸으로 흉내내고 그것을 글로 써보기로 했다. 낙타를 소개할 거야. 어떻게 소개하면 그 글을 읽고 낙타가 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먹게 될까? 준용이가 이 말을 찌푸리며 따진다. 낙타가 어떻게 글을 읽어요? 하여튼 읽어. 읽고는 글이 좋으면 나는 그런 낙타로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니까. 찬민이가 먼저 대답했다. 등에 혹이 있다? 그러면 낙타가 난 앞으로 등에 혹이 있게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될까? 겉 말고 속. 참을성이 있어요. 좋아. 그러면 낙타가 난 앞으로 참을성 있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마음 먹겠네. 그런데 참을성을 어떻게 몸으로 흉내낼 수 있지? 오랫동안 걸어서 다리를 떨고 있어요. 이렇게 달달달달. 그래도 걸어요. 바람 불어도 눈을 뜨고 계속 뜨고 앞을 봐요. 이렇게. 이제 낙타 말고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기로 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속마음을 내 몸으로 흉내내며 글쓰기. 누구를 소개할 거야? 창식이가 손을 들었다. 나는 아빠를 소개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참을성이 있어. 아빠가 참을성 있는 걸 어떻게 몸으로 보여주지? 우리 아빠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벌고 또 포기하지 않고 나한테 잘해줘요. 이렇게. 소연이가 손을 들었다. 저는 우리 할머니요. 할머니는 우리 걱정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주제를 정해서 글을 썼다. 은지는 잠바를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눈만 빼꼼 내밀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썼다. 쓰고 싶은 만큼만 쓰고 내일 시간을 더 들여 써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들어놓은 글은 할머니를 쓴 우소연 글이다. 처음 쓴 글에 밑줄 긋고 밑줄 그은 부분을 자세하게 쓰고 자세하게 쓴 부분을 몸으로 흉내내고 두 글을 이어서 마무리하고 다 같이 읽었다. 다른 아이 글도 이런 식이다. 1. 처음.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미역국을 한 숟갈 먼저 드시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2. 밑줄 그은 곳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미역국 한 숟가락 입에 넣기. 이렇게. 얼굴 찌푸리기. 이렇게. 먹지 말라 함. 이렇게. 버리러 감. 이렇게. 3. 행동을 글로 나타내기. 아침에 일어나니 할머니가 상에 미역국과 밥을 올려두셨다. 그런데 미역국을 할머니가 한 숟가락 먼저 후루룩 드셨다. 소연아, 이거 국물이 쉬었어. 먹지 마.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쉬인 건데 그냥 꿀떡 삼켰다. 배가 아플 텐데. 나는 눈이 동그래졌다. 할머니는 국그릇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미역국 냄비를 다 쏟아부었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할머니는 얼굴은 헬쑥해 보이지만 힘이 세다. 저번에 무가 잔뜩 든 자루를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라고 하신다.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그물에서 빼기는 일을 하시고 6만 원을 벌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힘이 들면서도 내가 테레비를 보면 하하호호 웃어주신다. 할머니가 힘드신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건 좋은 게 아닌데 나는 그게 걱정이다. 할머니가 안 힘들면 좋겠다. 4. 같이 읽기. 창식. 할머니가 걱정을 어떻게 하는지, 힘이 어떻게 센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썼어요. 은지. 소연이 할머니가 소연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 할머니랑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번엔 잠바 뒤집어 쓰고 책상 밑에 들어간 은지가 쓴 글은 이렇다. 글을 정확하게 쓰는 소리 언니. 내가 소개하려는 언니는 정소리 언니야. 정소리 언니는 머리는 찰랑찰랑하고 눈을 보면 되게 친근감이 들어. 앞머리는 없고 잘 웃어. 웃을 때 목소리는 음성이 높은 아가씨 목소리야. 웃을 때 보면 그 언니가 참 예쁘고 착하고 강아지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눈빛이 달라진단다. 소리 언니가 글을 정확하게 쓴다는 걸 느낀 건 6월 달쯤이었어. 우리 학교에서는 달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글을 써서 신문을 만들잖아. 그때 6학년도 글을 많이 냈거든. 그래서 6월달 신문에 6학년 글이 들어왔어. 그중에 글 한 편이 정소리 언니 글이었어. 소리 언니 글은 신문 맨 앞면을 장식했어. 우리 반 애들이 다 같이 읽어보니 글이 참 멋지더라. 글 내용은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이야. 소리 언니 친구는 경보 언니고 언니의 동생이 우리 학교를 다닌단 말이야. 물론 그 동생, 오빠의 언니도 우리 학교에 다녀.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체육관에 있는데 동생도 체육관 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 그 동생을 다른 오빠가 배드민턴 채로 막 때리니까 경보 언니가 막 울면서 네가 뭔데 내 동생을 때리냐고 소리쳤다는 내용이야. 경보 언니도 대단하지만 그런 감동 있는 장면을 안 놓치고 글로 쓴 소리 언니가 참 대단해. 아, 네. 그 탁쌤반 교실 이야기였는데요. 제목이 눈 둥그렇게 뜨고 혀 내밀고 말아서 꼬아 라는 내용이었어요. 2학년 아이들이죠, 탁쌤. 예.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탁쌤네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수업 어떻게 보면 수업 장면인데 이런 수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의도해서 뭔가 좀 기획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는지가 궁금해요. 엄청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절대줄미하게. 뭐 저한테 그런 힘이 있을 리가 없어요. 생각도 없으니까. 우연이죠. 애가 말을 안 하는 걸 저거 말 좀 시켜봐야 되겠다 하다가 이런 놀이를 해본 건데 이게 뜻밖의 뭐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놀이로 끝나버리니까 요거 국어 시간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꼼수를 좀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 몸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좀 공부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이건 의도는 없습니다. 좀 우연에 의한 그런 수업이었다 이런 말씀. 제가 사는 게 다 우연이에요. 팟캐스트 저는 우연이고.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탁쌤이 보면 여기 우소연 아이의 글도 보면 처음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나한테 먹지 말라고 한 적도 있다. 할머니가 하신 행동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는데 그 뒤에 좀 더 들여쓰기를 해서 아이들 글을 좀 더 구체적이고 길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순간인지 그러니까 단지 그 한 문장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2학년이 이 정도 쓰면 뭐 잘 썼죠. 대단한 거지 하면서 그래서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잡아내서 더 이야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야기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의미도 있고 내용도 있어서 이 그런 순간은 도대체 어떤 순간인지 그게 참 궁금해요. 요게 아이들하고 놀다가 발견한 건데 저도 요건 좀 놀랐어요. 어떤 흉내를 낼 때, 그 낙타 흉내 낼 때 저는 낙타가 요렇겠지 하고 흉내를 내잖아요. 근데 애가 그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입술을 이렇게 꼬면서 하는 게 그리고 정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행동을 말로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낙타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탁쌤 흉내내기도 저는 제가 제일 잘 흉내내는 것 같은데 애들은 이렇게 흉내를 내고는 그 말로 하는 게 그래서 흉내를 몸으로 먼저 하고 그걸 말로 하면은 정말 구체적이네. 요렇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누구나 이렇게 쓰죠. 이렇게 대충으로 쓰죠. 한 숟갈 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고 우선처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동물 흉내 냈던 것처럼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할머니가 이렇게 냄비 가져오고 미역국을 한 숟갈 이렇게 긁어가지고 뜨고 고개 흔들고 그 냄비를 들고 와서 베란다에 가서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그 나더라고요. 행동으로 본 걸 예. 또 말로 하고 글로 쓰게 하고. 예. 그게 저는 탁쌤 반 아이들 글을 보면 항상 그 탁쌤은 그냥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 글을 보면서 다른 글도 마찬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다른 글과의 좀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심층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먼저 한 아이의 말을 잘 기억을 해요. 네, 처음에 이제 예은이라는 애가 그 동물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쵸. 그거는 뭐 글로 쓴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가 동물원에 갔다 왔어요. 이야기를 한 거를 잘 기억을 했다가 그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활동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계획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말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또 믿어주고 그 다음에는 마음과 느낌을 담은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 그리고 아이의 글에 또 반응하게 하는 거 다른 친구들이 그리고 또 혹은 선생님이 그래서 그 한순간을 좀 더 이야기거리가 있거나 다른 아이들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짚어낼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서 그날이 아니더라도 더 들여 써보는 그런 활동들이 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찰나에 딱 멈춰서 한참을 서서 볼 수 있는 힘 같은 느낌이요. 그 탁쌤네 아이들이나 탁쌤의 글을 보면 그 찰나를 참 멈춰서 오랫동안을 지켜보는구나. 그리고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게 그대로 감동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약간은 분석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유. 이 분석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다시 없죠. 한번 글을 읽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 애들이 나 같은 아저씨랑 놀아주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놀아줘 하고 제가 매달리는 거죠. 놀다 보면 요거 얘 말은 이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어디 손바닥에 중에 이제 공책이나 막 적어보기도 하고 그 말을.
계속 가깝게 지내고 아이들 마음으로 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저희에게도 오겠죠. 네. 아, 다음 주에 탁쌤네 노는 이야기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두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마당은 이야기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녹음실에 이상석 선생님이 또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이미 복은 저 배에 가득합니다. 더 이상 안 받으셔도 됩니까? 예. 저희한테 물어보셨던 거 저 궁금해요. 선생님 올해 혹시 소망이 있으시다면? 올해 소망. 나는 내가 하는 어른 글쓰기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글쓰기요? 예, 제가 학교 마치고 밖에 나와서 있으면서 어른들을 모아서 글쓰기 공부를 하는 모임이 한 대여섯 개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쓴 글을 모아서 이 세상 누구도 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을 한 권 내고 싶습니다. 선생님 퇴임 이후에 민중이 글을 써야지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정말 실천하고 계시군요. 예, 뭐 실천이라기보다도 내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죠. 멋지십니다, 선생님. 오늘 상석 쌤을 모신 이유가 저희가 또 있죠. 네. 오늘은 상석 쌤이 나를 키워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상석 쌤과. 지금의 이상석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상석 선생님이 되었나? 저희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또 상석 쌤을 막 졸랐어요. 졸라가지고 또 어려운 구름을 또 서울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뭐 나를 키워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거 과분한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좀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내가 이나마 사람 노릇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우리 외할매다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외할매가 나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내가 또 외할매한테 바쳤던 사랑, 그런 것이 내를 지금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릴 때 외할매 손에서 자랐어요. 그 외할매는 우리 어머니만 놓고 혼자 되셔가지고 시골에 그래 계시니까 외손자를 보아주는 겸 해서 나를 키워주셨죠. 내가 젖되고 난 뒤에부터는 외갓집에서 외할매와 둘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외할매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때는 뭐 어릴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손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할매한테 내가 기억나는 것은 장터에 할매하고 같이 이렇게 장을 보러 가거나, 할매가 이제 그 조그만한 옷가게를 하셨어요. 그 옷가게 옷보퉁이를 들고 장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길 가운데 언덕이인데 그 언덕이 그 선악나무가 있는 큰 너티나무인지 팽나무인지 그 나무가 있는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장터로 간단 말입니다. 어릴 때도 그 나무가, 그 거대한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신비로운지, 그래 거기서 이렇게 쉬어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학교에 들 때쯤 되어서는 내가 우리 집이 있는 부산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나는 엄마보다 할매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막 부산 안 간다고, 나 촌에서 학교 다닐 거라고 막 이랬는데 가야 된다고 할머니가.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그 장터로 넘어와야 이제 부산 오는 차가 있죠. 스낙나무 아래에서 헤어졌습니다. 할매하고. 그래서 할매는 그 언덕 위에 나무 밑에 이래요.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서가 계시고 우리는 또 돌아보면서 할머니하고 이래 헤어져서 왔는데 그 뒤로는 방학만 시작하면은 무조건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작하는 그날 바로 나는 할머니한테 달려가곤 했죠. 그리고 방학 끝나는 날 집에 돌아오고 이랬는데 내가 가면은 늘 할매가 씨암탉 잡아서 지나가는 인삼장수한테 그 건삼 몇 뿌리 이렇게 쟁여 두었다가 그것을 넣어서 닭을 구워주시고 이랬죠. 그런 할매한테 늘 사랑을 받고만 이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내가 크면은 할머니를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때가 74년도든가 6년도든가 부산에 있을 때 큰아버지가 하루는 밤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초저녁이었죠. 초저녁에 그 창녕 먼 곳에서 택시를 타고 오셨어요. 그 택시를 타고 왔으면 막 급해도 그렇게 급한 일이 없거든요. 옛날에 그 택시를 그렇게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 큰아버지가 서가 너그 외조모가 돌아가셨지 싶다.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돌아가셨지 싶다. 차 타거라. 할매를 모시고 내가 단 하루도 못 살았는데 부산에 모시고 와서 살아야 됐었는데 큰아버지가 외할매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무슨 일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 내가 소식을 듣기로는 지금 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지금쯤엔 숨을 거두으셨을 거다 하면서 차를 타고 가자 그래요. 그래 어머니하고 내하고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이래 타고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느님, 내가 얼마나 우리 외할매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그 할머니 생각에 막 숨이 잠시라도 붙으면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머니하고 이별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빌면서 이래 갔죠. 그 선악나무가 있는 장터 길을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차가 안 갔으면 좋겠어. 거기서. 이제 가면 돌아가신 할매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차는 이렇게 무심하게 가죠. 동네 어귀에 들어서니까 외갓집 동네 사람들이 옹겨옹겨 모여 있어요. 우리 외갓집 앞에. 내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골띠가 세상에 없는 위손자 온다. 이제 목골띠 눈 감아도 됐다. 눈 감아도 됐다 이야기를 듣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가지고 마루에 딱 보니까 할매가 오도만히 앉아 계세요. 마루에. 야, 할매가 살아계신 거야. 그래, 할매는 앉아 옆에 그 옆집 할머니가 이렇게 홍시를 뜨다가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살았구나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할매, 내 왔다 이러니까 할매가 내를 못 알아봐.
이불에 오도만이 쌓여 있는데 이미 의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동네 사람한테 절을 막 하면서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 다음 날로 우리는 할매 짐을 싸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매 앰뷸런스에 모셔서. 모시려면 이렇게 쉽게 모시는데 그 못 모신 게 한이 되더라고. 그때 내가 부산 와서 며칠 후에 이제 집 정리를 하러 외갓집에 다시 갔죠. 그때가 내가 나이가 아마 28, 9이 어른이었죠, 이제. 할매한테 할매 집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날 사정을 이야기해요. 외할매가 혼자서 이렇게 저녁에 밥을 자신다고 부엌에서 정지라 그러죠. 그죠? 이 정지는 옛날에 옛날 집 정지는 밑에가 이렇게 깊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밥을 이래 소반에 차려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쓰러지셨어. 그러니까 뭐 밥이 다 흐트러지고 할매는 부엌 앞에 쓰러져 있는데 누가 돌볼 사람이 있나. 그래서 숨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옆집에 있는 할머니 친구가 아이고 목골뛰기 밥이나 해먹나 웃잖아 한번 보자 이라고 왔다가 보니까 할매가 쓰러져 있거든. 아이고 동네 사람들아 목골뛰기 죽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동네에서 의사가 있습니까? 그냥 약국 하는 사람이 그때 의사 노릇을 했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눈을 한번 까뒤집고는 뭐 숨 모으겠네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어. 가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웃자나하고 수족을 주무르고 있는데 그날 그 옆집에 지나던 과객이 한 사람 자고 가려고 그 사랑방에 있었던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그냥 뭐 하룻밤 좀 유하고 갑시다 이래가지고 와서 그냥 주무셨던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왜 이래 동네가 시끄러우냐고 이러니까 우리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오늘 숨 모으는 것 같습니다. 허허 내가 그 참 바깥 사람인 것 같으면은 침이라도 한 대 찔러 볼 텐데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은 바깥 사람 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이 죽어가는 판인데 침을 한번 놔보라고. 그래 가서 이분이 대침을 들고 가서 할머니 정수리를 따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고 성한 사람 죽일 뻔했네. 그러면서 이 대침을 맞은 할머니가 정수리에서 피가 그래 막 솟구치더래요. 그때부터 수족이 조금 따뜻해 오고 사람이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게. 부산에 와서도 할매는 오른쪽을 수족을 못 쓰십니다. 그때 내가 또 한 번 기적을 봤습니다. 경북 영천에 어디 용한 그 의사가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천에 가기로 했죠. 어느 날 내 혼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탕에 가가지고 찬물로 일부러 그때는 찬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옷을 속옷부터 정갈하게 갈아입고 영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할매 살릴 약 지으러 갑니다. 약의 효험이 들어가서 우리 할매 마지막으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할매한테 못했던 사랑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영천의 약방을 찾아가니까 뭐 그냥 약방도 흐름해요. 천장에 이렇게 약봉지가 쫙 이래
매달려 있는 그런 집인데 내가 가서 큰절을 했습니다. 의사한테. 할아버지가 이리 앉아 계시더라고. 우리 외조모 살리려고 왔습니다. 이러이런 병이 걸렸는데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하 참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를 봤다고 약값을 안 받아요. 약값을 받으면은 약에 효험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황계를 넣어서 다려드리라고 그럼 나을 거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내 약은 이제 내가 지어왔다. 엄마는 황계를 어디서 구해서 넣어서 이렇게 다리가지고 그래 엄마가 막 울면서 고맙다고. 자기 어머니잖아. 아이 그 약을 자시고 얼마 안 있어서 씻은 듯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옷도 마음대로 입으시고 화장실에도 마음대로 가시고 우리 할매가 굉장히 웃겼거든. 옛날에 잔치집에 가면은 할매가 그냥 최고예요. 이래 방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잘했어요. 할매가. 아이 부산 경로당을 휘어잡더라고. 나는 그 할매를 데리고 해운대도 가고 태종대도 가고 어디 놀러 성지곡 수원지도 가고 애인 데리고 다니듯이 그래 할매 조그마한 우리 할매를 모시고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2년을 내 곁에 계셨어요. 그렇게. 그 2년을 계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지요. 그때는 내가 할매 앉아 가 있어. 그러면서 할매를 모시고 이제 그 외갓집이 보이는 언덕에 그 산 언덕에 그 선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할매를 모셨죠. 장례 때도 그랬어요. 장례를 이렇게 이제 하관을 할 시간이 되는데 자 이제 하관 시간 됐다 하관해라 이러는데 아버지께서 그 장례를 주선하는 그 이렇게 어른이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우리 장모님이 갖고 계시던 사성을 그 옛날에 우리 할매가 시집 올 때 네. 받았던 네. 그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사성을 두고 가셨다고. 내가 그거를 손에 못 들렸는데 그래서 막 그냥 관 위에 놓아서 묻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주선하는 그 집전을 하는 분이 안 된다. 사성은 손에 직접 지어드려야 된다. 관을 열어라. (5월달이었어요) (5월) 햇살이 가득한데 아이 와 이런데 이거 할매가 마지막으로 내몰랐고 사성을 두고 떠났구나. 시신이 차갑다고 그러는데 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할매한테 할매 마지막인갑다. 그리고 사성을 손에 집어드리고 헤어졌죠. 그게 할매한테 받았던 나의 큰 사랑인데 나는
성모여고에 갔을 때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너가 우리 할매가 환생한 것 같다. 이 수많은 아이들이 다 사랑을 후대에게 넘겨줄 위대한 모성을 가진 우리 할매의 환생 아니냐 이런 생각했어요. 아이 미안합니다. 왜 이래 눈물이 나고 지랄하노. 이거 감정을 조절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런 저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는데 시는 볼품이 없는 시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외할매 생각을 하면서 쓴 시니까 전일영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외할매 생각. 할매야, 할매만 생각하면 눈물부터 먼저 나노. 초라한 상여 뒤따라 보리가 이글이글 누렇게 타오르던 산비탈 지나 소나무 우거진 산모롱이 생전에 못 잊던 손수 지은 낮은 기와집 내려다 보이던 곳. 마른 땅 파내어 할매를 묻을 때 할매야 그 이별 서러워서 할매 니도 울었제. 할매를 묻고 돌아 내려올 때 참 이상케도 보리밭 두렁에 앉아 보리 대궁이 꺾어 나는 또 보리필이 불어보았대이. 온 세상 파란 하늘 할매의 나라 하늘을 보며 눈물도 없이 삘릴리 보리필이는 혼자 울었대이. 방학이면 감 삭혀두고 난수밭에 강냉이 심어 날 기다리던 할매야. 아이고 내 새끼 옥골 선풍 내 새끼 엉덩이 토닥거려 잠재우던 울할매. 자식 많던 그 시절 애오라지 딸 하나 두고 가뭄든 여름날 물골을 지키느라 늑대 우는 들판에 억척같이 밤새우던 할매야. 동네 혼사 때면 새벽에 고추 앉아 사돈지 써주던 울할매야. 참으로 나는 할매의 사랑으로 이만큼이라도 더운 가슴 지닐 수 있었제. 저승꽃 핀손으로 선생질 잘하라고 얼굴 싸 안아주던 울할매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할매의 삶을 얘기해준다. 하늘의 절반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예쁘게 웃고만 있는 아이들도 이 땅을 일구고 지키며 할매의 삶을 이어갈 크나큰 힘인 것을 이 아이들 스스로 한 세상 꾸려나가는 날까지 내가 받은 할매의 따스한 가슴 물려줄란다. 언제까지나 이어올 아이들의 가슴에 울 할매 같은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그것은 할매의 환생이요 사랑의 잔치일 거라. 이 땅이 할매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면 언제쯤 우리 모두 이 강산 누비는 비구름 되고 흙이 되고 풀이 되어도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이제 할매. 다른 이야기 합시다 이제. 사랑의 대물림 것 같아요. 그 할매의 큰 사랑이 저 이상수 선생님한테 닿고 그 상수 선생님이 받은 사랑은 다시 아이들한테 가고 너가 우리 할매다 그러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이 세상을 하나의 하나이가 온 정성으로 만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제가 선생이 되어서 늘 수업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너무 내가 닮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그 성아익 그 예. 제자분이 선생님을 닮으신 것처럼. 예, 그렇죠. 우리 탁동철 선생님이 3대라고 교사.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윤덕만 선생님, 이상석이, 성하익 선생님 이렇게 참 윤덕만 선생님의 향기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윤덕만 선생님 이야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고등학교 고입 재수를 했어요. 고입 재수생은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옛날이나 지금은 없죠, 아예. 지금 없죠. 네. 근데 고입 재수생 때 내가 박재동을 만나고 박재동이도 그때 떨어져 가지고 왔더라고. 아, 그때 만나셨군요. 예. 그랬는데 재수를 해가지고 재동이는 성공을 했어요. 부산고등학교에 가고 나는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삼류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에 가서 보니까 우리 반 애들이 완전히 천방지축이에요. 아이들이. 나는 그 천방지축의 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윤덕만 선생님이세요. 아이들이 완전히 그냥 엉덩이에 뿔난 놈들만 모아가지고 한 교실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았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뭐 말로 해서 했겠습니까?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학교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4월 달인가 우리 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하루는 비가 굉장히 오던 날이었는데 비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교실 뒤에 문짝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베란다 쪽에 그 문이 그냥 우지끈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막 덜치는 거야. 비가 덜치면은 그걸 뭐 막아가지고 뭐 있을 생각은 안 하고 아이들이 야, 비 오는데 이거 저 문이 떨어져 나왔는데 우리가 교실에 있어가 되나? 집에 가자 이러더라고요. 아이들이 한 거 맞아요? 내가 조금 많이 고함을 질렀죠. 나는 그때 해운대로 가고 싶은 거야. 비가 오니까 비 오는 바닷가에 늘 가고 싶어 했으니까 나는 비만 오면 무조건 해운대 바다로 갔습니다. 옛날에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한테는 비 오는 바다가 훨씬 중요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가자 이러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가방을 싸들고는 나와버렸어요. 한반 전부가. 이거는 내가 선생을 하다가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야. 아이들이 집단으로 학교를 이탈했다. 이거는 뭐 그냥 70년대인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래 됐겠죠. 나는 그때 큰일 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뭐 하루 조퇴 무단 조퇴 한 걸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 다음날 학교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주동자를 잡아라. 그리고 이거는 퇴학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가? 이래 교감생이 야 이놈아 너희들 때문에 너희 담임 선생님 학교에 못 온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거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 뭐를 써야 되는 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모님한테 이제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집에도 안 계셔. 우리는 또 선생님 가출한 선생님 찾아러 또 막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고향 집에도 가보고 뭐 이래가 막 다녔는데 그때 사모님이 인편으로 편지가 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선생님 편지를. 그 편지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인 줄 너희들이 모르고 한 것 같다. 그런데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에게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교실 문을 바로 그 바람에 떨어져 나갈 문을 이렇게 허술하게 한 학교의 잘못도 있고 너희들을 잘 못 가르친 내 잘못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 너희들은 지금 퇴학을 당하면 이제는 정말 갈 곳이 없을 텐데 내가 학교를 그만둘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와, 이거 선생님이 그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울면서 선생님 이거 어쩌면 좋겠느냐고 이래 있었는데 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우리가 막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그때 앉아 다 그냥 꿀이 앉아가 빌었어요.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옆에 가서. 우리 선생님도 살려주고 우리를 벌하시오. 이래가지고. 그래가 그 선생님이 그때 뭐 트릭을 쓰셨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은. 모르는데 선생님이 돌아오시고 우리는 정학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정학을 한 7명이 정학을 받았죠. 그 중에 이제 내가 제일 오래 정학 처분을 당하고 정학을 당해가 있을 때 그 학교 수업을 못 듣고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내가 이상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 혼자서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학됐을 때 그때 공부를 처음으로 좀 알차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래 갈 때 나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 하이기가 뭐 내 같은 내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다 했는데 나는 선생님만 한 선생님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분은 따라가기 힘들죠. 진주 밀양에서 국회의원 출마 4.19 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 출마를 막 제자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쌀을 모아서 집에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신망을 받았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어른이 연세도 별로 안 많으신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 내가 선생님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로 찾아가서 이래 탁 보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학교에 계셨는데 걸상에 앉아서 수업을 하시는데 머리 허연 선생님이 별로 연세도 안 많은데 그렇게 머리가 허예요. 힘이 없어 걸상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뭐 떠들어서 그냥 듣지도 안 하고 우리 때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허투른 사람이 없었거든요. 늘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힘없이 그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내 창밖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다가 이제 입원을 하시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로 인천으로 뭐 이래 병원을 옮기셨어요. 뭐 이렇게 용하다는 의사 찾아서. 갈 때마다 제자들이 전부 병원비는 다 미리 우리가 내고 그랬죠. 그런데 선생님은 뭐 그냥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냈죠.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이 우리 반 문집이 있었어요. 그때 학급 문집을 우리가 냈거든요. 내가 주선을 해서 냈는데 그 문집을 박재동이 원지에 다 긁어서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 글을 이래 써서 지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내가 이제 좀 긁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래 가리방이라 그랬죠. 이 철판에다가 이렇게 기름종이라 갖고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낸 문집인데
그 문집을 내 묻을 때 같이 넣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땅을 긁으며 통곡을 했죠. 할매란다. 우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는 교단에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선생님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도 그때 감동스러웠던 이야기, 이런 게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하다가, 아, 지금 내가 윤덕만 빙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칠판에 글씨를 써놓고 뒤로 이래 가가지고 칠판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 내가 봤던 글씨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참 선생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89년도, 88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랬는데, 서가 내가 아파서 일을 도와주지를 못한다. 우리가 그때 전교조 결성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 내가 YMCA 교육자협의회 부산 책임을 맡고 있었을 텐데, 그래, 내가 니를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보고 하신 말씀이, 네가 내보다 낫구나. 이래요. 그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서 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외할매, 그리고 우리 윤덕만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싶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내가 나를 이렇게 마음에 윤기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준 거는 뭐냐 생각하니까 고향의 봄입니다. 봄이요? 봄. 봄날 고향에서 느꼈던 아름다운 그 자연이 주는 가르침. 뭐 가르침, 내가 뭐 가르침이란 게 뭐 좀 깨달음이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봄날이 그래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봄날 제일 봄이 좋을 때 4월, 5월에 학교에서는 늘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견이 들고 난 뒤에 봄날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대학 시험에 또 떨어졌거든.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난 뒤에 내가 그러면 재수를 이래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재수를 내가 뭐 학원에 가서 할 형편은 못 되니까 갑자기 내가 고향에 가고 싶더라고. 그때 그 고향 큰 댁에 앉아 가가지고 큰 댁에서 공부를 하겠다. 어른들이 얼마나 속으로 미워했겠습니까? 정말 뭐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늘 뭐 담배 피고 뭐 그냥 뭐 돌아다니고 이래 있는 아이가 한심했겠죠.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께서는 오라 그랬어요. 와가 농사를 지으라. 그런데 뭐 크게 뭐 농사를 짓게 할 그런 말씀은 없었고, 그냥만 농담 삼아. 그게 1972년 4월이었습니다. 야, 고향에 진짜 봄이 그냥 노고지리 알아요, 노고지리. 하늘 높이 올라서 우는 새 노고지리가 그냥 까만 하늘에 점처럼 이렇게 까마득한 하늘에 그 울던 봄날인데, 들판에는 배추꽃, 무꽃이 피어가지고 나비가 펄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막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렇게 그립던 고향의 봄을 내가 그때 막 만끽을 했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첫 닭이 이래 울 때 그 우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찍 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첫 닭이 울 때까지 안 자고 있고, 이러면
멀리 어느 마을에, 그 우리 마을에는 없었는데 멀리 어느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종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종소리가. 그게 그렇게 또 은은해요. 그 시골 교회 종소리. 그리고 우물가에 매화가 이래 피었는데 우리 누나가 집에서 일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내 사촌 누나가 내보다 한 석 달 먼저 났어요. 그런데 누나가 내를 참 좋아해 줬어. 그 누나가 이래 매화 가지를 꺾다가 이래 뭐 소주병 같은 데 꽂아가지고 그 내 공부하는 책상 앞에 이래 탁 놔줘요. 그 다음에 내 사촌 동생 내보다 한 2살인가 어린 동생은 항상 학교 갔다 오면서 담배를 사다가 내한테 탁 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한테 그렇게 고맙게 하고 이랬는데 그 봄날 누나가 파전을 이래 해가지고 주면 그걸 도시락 같은 데를 싸가지고 그거 들고 그 다음에 큰아버지 그냥 배잔방에 옷 입고 온 산으로 들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진달래가 핀 거를 보면은 반가워가지고 막 진달래 옆에 한참 앉아 있다가 가고 또 뭐 저 위에 가면 뭐 우리 선산 그 등성이에 올라가면 멀리 봄이 아른아른한 게 보이면 거기서 낮잠도 한숨 자고 그러면서 내가 봄을 만끽했어요. 그때 내가 일기에 뭐 아주 그때는 폼 잡고 막 글을 많이 썼을 때예요. 무슨 말인고 잘 모르는 말도 막 쓰고 이랬는데 한 토막을 읽고 싶습니다. 1972년 4월 1일 토요일 맑거나 춥다. 교교한 달빛은 방 가득 비친다. 달빛은 참 고고하다. 이쁜 왕후의 호령 같다. 뭐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네. 왕후가 호령하는 것 같다. 달빛이 그 뭐 떡겹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막 내 혼자서는 막 그거를 썼어요. 그리고 제동이는 그때 이제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 말. 그럼 늘 편지를 쓰는 거야. 밤에 제동아 고향의 봄이다. 막 이러면서 썼는데 그 편지는 제동이가 다 가 있으니까 난 모르겠고. 1972년 4월 4일 화요일 흐린 뒤 맑음. 몽롱한 꿈속처럼 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적막하고 졸고 있는 듯한 호롱불 심지가 가늘게 적막을 헤집고 하늘댄다. 온 동네는 그대로 밤. 달빛이 조용히 포슬포슬한 햇솜처럼 포근하다. 기름때 묻지 않은 달빛은 그저 엄마 품같이 따사롭구나. 내 혼자서 막 그런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니고 그 봄 속에 취해서 글을 썼던 게 내가 국어 선생을 하게 되는 아마 밑거름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런 고향의 봄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도 참 귀한 경험이다. 시험 떨어진 게 재수한 게 인생의 손해는 절대로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뭔가 내한테 잘못되고 뭐 어려움이 겹치고 하는 이런 것 전부 다 삶의 걸음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은 기회다. 이때를 너가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재수를 권장하고 또 한 사람 더 이야기할까요? 아, 예, 이야기해 주세요, 선생님. 이야기 네. 더 해도 됩니까? 네네. 이제 제법 나이가 들어서 만난 분이 요산 김정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애한테 그 소설 가르치셨던 분인데
수업을 이래 하다가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요산 작품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산 선생을 내가 이제 굉장히 흠모했어요. 인간단지 이런 글은 막 내가 외우다시피 했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그 고등학교 때 김정한 선생님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거든요. 사하촌. 사하촌이. 네, 모래톱 이야기 이런 것들. 예, 예. 네. 그랬구나. 우리도 실려 있었던가 모르겠는데 나는 하여튼 선생님의 표지가 새까만 인간단지라는 글자만 크다랗게 있는 표지책이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 장편이었습니까? 인간단지는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중편 정도 아. 되죠. 예, 사초는 이제 좀 길지만은 어쨌거나 선생님한테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딴 리포트는 안 해도 요산 선생 시간 리포트는 내가 충실히 해갔죠. 선생님한 눈에 띄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그 전에 대학 무슨 과를 들어가셨죠? 국문과. 아, 국문과를 들어가셨네요. 예. 그래가지고는 요산이 2학기쯤 되니까 이군, 예, 리포터를 이래 아이들 한 거예요. 이거 점수 매기 갖고 왔나 이런 거예요. 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부정, 최순실 비슷하게. 조교가 따로 조교도 아니고. 아닌데. 나는, 예. 근데 나는 그때 내 거도 그 들어있는 거야. 아. 오. 그런데 내 거는 맥있다 이라는 거야. 뭐겠습니까? 에이플. 에이플 딱 나 해놓고 맥이가 온나 이래. 그 나는 이제 거의 다 A 줬죠. 그러니까 내보고 글을 볼 줄 아는 줄 알고 내가 점수를 매겨오라 했더니 이놈이 그냥 지친한 놈 다 A 주더라. 새로 해라. 그건 세로를 못했죠.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는 거 모르겠어요. 그때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그만큼 이제 좀 학교 있을 때 친하게 저를 보아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전교조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그때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계신데 내가 잊지 못하는 게 선생님 댁에 전교조를 인정해 주신 그 무슨 성명을 발표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때 지부장 하던 사람하고 같이 갔는가 가가지고 선생님 댁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재도 아니고 그냥 뭐 아파트에 그냥 책꽂이에 책만 가득한 방에 거기 뭐 좁은 책상에 이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서재 번듯하게 있는 사람 난 별로 크게 안 봐요. 그런데 이분은 서재가 번듯한 것보다도 공부를 늘 하고 있는 표가 나는 거야. 왜 서재만 번듯하고 공부 안 하는 그 있잖아요. 그냥. 장식용 책. 예. 멋으로 재어놓은. 그런데 선생님 책을 보고 이거 내가 와 놀래가지고 막 보고 싶은 책도 많고 이래서 선생님 다음에 놀러 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놈들이 코끝이 안 보인다. 근데 네가 놀러 온다면 반갑고 좋지. 오라 그래요. 외로우셨던 거야. 그때는 찾아오는 제자들도 없고 뭐 또 이래 소설 쓰고 하는 문인들도 없고 이랬던 모양이야. 이미 퇴임하신 이유시죠, 대학을. 한참 네. 오래됐죠.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이었죠. 그때가. 연세가 얼마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선생님 댁에 거리가 이제 드나들게 됐어요. 나는 이제 그때 해직대가 있으니까 와, 뭐 해직, 뭐 재수 이게 다 내를 키워줬네. 그 해직대에 있을 때 낮 시간은 좀 자유로우니까 선생님한테 갔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내가 가면은 허리가 그렇게 아파하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래 이러면서 침대에 이래 누워 계신데
아, 이 어른은 내가 한번 주무르면은 그만해라 소리를 안 하시고 미치겠는 거야. 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허리고 다리고 이래 주무르고 있으면은 자버려요. 자면서도 그만해라 소리를 안 하셔. 뭐 잘 때 할 수가 있나마는. 그래 내가 이제 좀 쉬었다가 이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깨어나시면은 내보고 저 책꽂이에 공책 저거 빼오너라 이러더라고. 공책인데 공책이 두꺼운 공책인데 공책에 빼오니까 당신이 사하촌이든지 무슨 그 글을 쓰시면은 낙동강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핀 꽃들을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렸어요. 선생님 직접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리대요. 그래가지고 그 꽃 특징을 잡아서 꽃 풀잎, 꽃 이걸 그려가지고 이름을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한다. 그다음 본래 이름, 그 일본 이름이 주로 많더라고. 뭐로 이래 했는데 요 말은 우리 말로는 요렇게 불린다. 이런 거를 사전처럼 정리를 해 두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름 없는 꽃이 어디 있냐? 너가 이름을 몰라놓고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하는 그 책임 없는, 그래가 글 쓴다고 너가 그러냐 하고 그러셨는데, 리얼리즘이 어떤 건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가 풀 하나 꽃 하나도 이래 허투루 보지 않고 그거를 그려서 이렇게 챙겨두시더라고. 그런 사전이 여러 권이에요. 꽃뿐만 아니고 농기구 뭐 이런 것도 뭐 이래 다 이래 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절의 역사 이런 거 전부 다 이래 조사를 다 해두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신문이 있으면은 작은 사건이라도 그걸 전부 스크랩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득하니까, 아, 이 어른은 정말 늘 이런 걸 가지고 글을 쓰시는구나. 그래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 그 공책 그거를 저거를 네가 보관을 할래 이러시더라고. 그때 내가 어이구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데 놔둬야지. 제가 그놈들이 이 귀한 거를 아나 이러시더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남겨둬야 될 겁니다. 하루는 집에 가니까 또 공책을 가오래. 그 공책에는 사람 이름을 전화번호하고 이러면 주소하고 적어놓은 이게 있어요. 연필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내보고 그때는 기운이 많이 떨어졌을 때인데 사람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조재은 누구 이래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다가 딱 듣고 계시다가 그 이름 지워라. 이름을 지우개로 지우라 그래요. 왜 지우라 하십니까? 그런 놈은 내가 모르는 놈이다. 그래 보면 이제 변절한 놈들, 뭐 또 선생님이 생각해서 아 뭐 문제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다 지우라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이름 다 지워지더라고. 그거 보니까. 야, 그때 김지하 이름을 지우라고 한 기억이 나요. 내가 아는 이름 김지하 그 지워라고. 이래 지우고, 부산시장 했던 누구도 지워라. 또 지우고 뭐 이래. 선생님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그거에 수첩에 이름을 지우고 싶은 사람이 있은 거야. 그만큼 철저했던 분입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웃기게도 남천성당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내가 가보니까 전부 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쫙 와가지고 뭐 문인들,
부산시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그 내가 옆에서 나왔지. 아, 내가 있을 때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래 보니까 지우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뭐, 교수들 중에도 지우라고, 아, 저 사람 이름 지웠는데 왔구나. 아, 저 시장도 이름 지웠는데 저 말고 왔지. 근데 시장으로 이래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추상 같은 어떤 성품, 옳고 그름, 거기에 옳지 않으면은 용서 안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리 지워놔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런 선생님이 내가 어떨 때 선생님 심부름을 딱 할 때 딱 한 번 내한테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 칭찬의 말씀이 네가 개보다 좀 낫구나. 나는 이게 네가 개보다 좀 낫구나 이래서 아, 뭐 칭찬이가 여기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호덕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죠. 이호덕 선생님이 몇 번이나 참 요산 선생님이 네 일을 참으로 칭찬을 하신 거라고. 어른들이 옛날에는 왜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 안 해요. 칭찬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대. 자식한테요? 예, 자식이 뭐 잘해도 뭐 그냥 잘하는갑다 마음속으로 이리 생각하지. 아이고 니 잘한다 요즘처럼 뭐 그게 사랑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엄하게 키우시죠. 근데 아이고 니 고맙다 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물러도 나 또 엎는 거야. 내가 뭐 땀을 흘리고 뭐 아이고 그만둬라 뭐 이래 안 하는 거야 막. 아, 사랑의 방법이 이렇구나. 옛날 분들이 교원 영색 안 하는 거죠. 그래 아이고 그래 니 고맙다 니 착하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네가 걔보다 좀 낫다.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참 영광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할매 윤덕만 선생님 그리고 고향의 봄 요산 김정한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를 잊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를 직접적으로 잊게 한 것은 또 한 사람 박재동입니다. 내 친구 박재동이 나를 잊게 했죠. 다른 건 다 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박재동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딱 하나 우리가 나이가 한 30살 초반이었을 거예요. 박재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한겨레 그림판으로 가기 직전이었죠. 그때 우리 둘이서 뭐 그냥 거창한 것도 아니고 택시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서가 네 인생에서 혼신을 다해가지고 네 하는 일을 열심히 해본 적 있나? 그러니까 내 농띠라는 거를 좀 꾸짖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나는 잘 없다. 이번에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30대에서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보자.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기회가 잘 없다. 한번 해볼 수 있겠나? 나도 그래 하자. 니는 그러면 한겨레 가고 나는 학교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 약속을 또 하면서
손을 이래 탁 잡아요. 그때 내가 정말로 다짐을 했죠. 내 이 친구하고 한 약속이다. 그러면서 내 나름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내 인생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게 나를 있게 하는 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 두 분, 그 박재동 선생님이랑 이산 선생님의 이야기는 너무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궁금하네요. 더. 아이고, 듣다 보니까 나도 교실에서 이상석 어린이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상석 어린이, 이상석 그 학생은 만나면 만난 그 사람도 살아나겠다. 할매, 뭐 윤덕만 쌤, 김정환 쌤, 봄, 박재동 쌤까지 일단은 우선은 이상 쌤이 그 둘레를 만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교실에서 내일 만나는 아이도 이상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예. 저는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밖의 인생의 휴지기 때, 그러니까 중학교 재수, 또 대입 재수, 그리고 또 그 선생님 해직 되셨을 때도 그렇고, 그 시간들을 그냥 절망하거나 보통 사람들 움츠러들어 있을 텐데, 그거를 뭐 기회를 엄청 활용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그 기회를 가지고 뭔가 또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해 나가셨던 게 지금의 선생님이 있게 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도 재수도 했고 뭐 학교도 1년 쉬어봤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령 선생님은 그런 일 없죠? 저 오, 제가 대학교 저는 이제 좀 탄탄대로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뭐 취업생의 힘듦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머리로만 좀 상상해야 되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도 뭐 그나마 어른이 되고 나서 사실은 뭐 그런 기회들 좀 이 있던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쉬는 그 기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친구 중에 정말 탄탄대로를 걸었던 아이, 학교에서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날 하고, 얘는 공부만 1등 하는 게 아니고 싸움도 잘했어요. 오, 키는 조그만 해도 지가 싸움을 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태권도 도장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싸움도 막 빠리로 하고, 그 부산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서울상대 최고로 이렇게 달리던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가 요즘 저보고 그래요. 네 사랑이 내보다 훨씬 폭이 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썼던 책이 못난 것도 힘이 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변명하죠. 못난 것도 힘되더라. 왜? 너무 그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양기준이라는 친구가 내한테 전해주었던 이야기는, 공부가 지가 이렇게 늘 1등 1등으로 해왔던 게 뭐 폭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더 모자란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한테 하는 말이, 너가 깊이 살은 것 같다, 이래서 좀 위로를 받죠. 저 밑에서부터 쭉 내려가기도 하고 깊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깊고 넓은 인생.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가 못 부르지만 네, 이 노래 네. 제목을 알아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오,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제목이 뭐게요? 더 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저 이야기를 듣고 이런 노래가 떠올랐다고요? 네, 저 이 아, 제목만 영광입니다. 제목이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저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목이 뭘까요? 사랑밖에 나 몰라? 네, 맞아요. 저도 알고 그런 것 있었어요. 같아요. 네, 제가 이상 선생님 이제 처음에 뵙고 이렇게 시간이 지내고 알고 지내는 동안 정말 그냥 사랑 그 자체.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만큼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아이들한테 하신다는 또, 사랑을 생각이 나누시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 속에서 제가 이 노래를 떠오르면서 가사를 다시 보게 됐는데 거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상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상 선생님이 그 온 마음으로 또 수많은 사랑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저희 생각이 그러면 들더라고요. 이상 선생님 배에 덕지덕지한 게 전부 다 사랑이거든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은 뭐 배가 이렇게 불룩하면 밥이 들었겠거니 하는데 네, 저게. 그 사랑이 들었구나 야, 생각 들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럼 나는 우리 외할매한테서 배웠던 노래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어이. 대동강물 부병루하 산보하는 희수일과 심순애의 양인이로다. 좋다. 악수론정하는 것도 오날 뿐이요 포보행진산보함도 오날 뿐일세. 얼씨고 수일이가 해교를 마칠 때끄정 어찌하야 심순애야 못 참았더냐. 남편의 부족함이 있었년고냐. 불연이면 금전에 탐이 났더냐. 헤이 남편의 부족함은 없지요마는 얼쑤. 서방님을 외국 유학시키려 하야.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김중배의 가정으로 시집을 가요. 헤이 순애야 반병신된 이수일이도 이 세상에 당당한 의기나마다. 사랑하는 나의 철을 돈과 바꾸어 외국 유학하자 하는 내가 아니다. 이거 밤새도록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야, 이거 시작할 때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들었는데 네. 이게 웃으면서 끝이 나네. 그러니까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며. 와, 저희가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한 주 달려온 것 같아요. 예, 또 날씨도 춥고 한데도 또 멀리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러 오신 이상석 선생님께 큰 박수로 또 가는 길 무사히 가시라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 이야기 들어줘서 더 고마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오세요. 예. 저는 뭐 언제든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네. 세 번째 마당입니다. 세 번째 마당은 아이들의 말과 글,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랑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겨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눈에 관련된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들었던 이사 선생님의 그 또 봄 풍경, 고향의 봄 풍경이라면 이번엔 또 그 겨울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될기도 할 것 같은데요. 눈이 내리면이라는 임길택 선생님 시로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우리 마을에 눈이 내리면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눈이 내리면 임길택. 우리 마을에 눈이 내리면 끝없이 눈이 내리면 까만 길 까만 지붕 눈에 묻히고 아버지 탄 캐는 소리 눈에 묻히고 하얗게 눈이 내리면 우리 마을에 눈이 내리면 이 세상 슬픈 일들 눈에 묻히고 봄 소식 씨앗되어 고이 잠들고. 임길택 선생님의 마음이 이렇게 하얗게 덮어주는 눈 같네요. 네, 탄광마을에 계셨다고 예. 제가 들었거든요. 까만 그 마을 탄광 마을에 하얀 눈이 내리 덮이고 그런 장면이 아주. 그럼 오늘 노래를 3개 듣는 거네. 아, 그러네요. 벌써. 제가 한 건 노래라고 할 수 없네요. 저희 노래 방송입니까? 저희 방송이. 음악 방송? 네. 한번 들어보시도록. 네. 네. 그래서 까만 그 탄광 마을에 하얗게 눈이 내리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을 하늘에 눈이 내리면 끝없이 눈이 내리면 까만 길 까만 지붕 눈에 묻히고 아버지 탄 캐는 소리 눈에 묻히고 하얗게 눈이 내리면 우리 마을 하늘에 눈이 내리면 이 세상 슬픈 일들 눈에 묻히고 봄 소식 씨앗 되어 고이 잠들고 우리 마을 하늘에 눈이 내리면 끝없이 눈이 내리면 까만 길 까만 지붕 눈에 묻히고 아버지 탄 캐는 소리 눈에 묻히고 하얗게 눈이 내리면 우리 마을 하늘에 눈이 내리면 이 세상 슬픈 일들 눈에 묻히고 봄 소식 씨앗 되어 고이 잠들고 예, 6교시에는 이상석 쌤을 모시고 나를 키워준 사람들, 나를 있게 한 사람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상석 쌤이 벌써 4개의 교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석 쌤이 아무래도 중고등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7교시, 8교시에는 초등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 해요. 네. 네.
다들 기대되시죠? 초등학교에 이제 또 저도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고등학교에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또 저희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만 가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그것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저희가 매 교시 첫째 마당에는 탁쌤의 교실 이야기를 통해서 초등 교실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초등생 모시고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되게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규칙 선생님을 밝히진 않을 거고요. 네. 그날 또 저희들이 꾸며서 선생님들 오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네. 저 얘기할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저한테 2017년도 소원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네. 오늘 이상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있게 한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저를 만나는 저희 아이들이 자기를 있게 한 사람들 속에 저도 하나쯤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만난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애들이 나를 있게 한 사람으로 전이랑 선생님을 이랑 선생님 반 애들이 나를 있게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랑 쌤이 제가 아니고요. 뭐 까뜩 잘못하면은 이상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얘기하셨던가 나를 집게로 찝어버리는 쌤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네,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7교시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